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에서는 에즈락 B650M PG 라이트닝 메인보드를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박스가 없죠. 이거는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얘네들이 박스 포장을 개 그지같이 해서 보냈어요. 지금 화면에 사진이 나가고 있을 텐데, 일단 총 3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 문제는 박스 크기가 안 맞는다는 거죠. D&D컴 본사 직영에서 구매한 건데 메인보드용 카톤 박스가 없어서 이따구로 보낸 것부터 일단 말이 안 되죠. 두 번째 문제는 그래요. 맞는 카톤 박스가 마침 떨어졌을 수도 있어요. 이게 특가 제품이니까 사람들이 많이 샀겠죠. 그래서 물량이 넘쳐났겠죠. 그러니까 카톤 박스가 맞는 게 없었겠지. 그러면 뽁뽁이라도 좀 더 넣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문제는 요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테이프를 아끼려 그랬던 건지 아니면 포장할 시간이 부족해서 그랬던 건지 아니면 뭐 포장 알바를 써서 그랬던 건지 뭐 그거는 제 알바가 아니고, 이 테이프를 너무 적게 썼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택배사의 잘못이라고, 택배 기사님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상하차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애초에 포장 자체가 안에서 이렇게 놀게 돼 있다 보면 힘을 받아서 때릴 거잖아요, 테이프 있는 쪽을. 근데 이게 테이프가 너무 짧게 말려 있다 보니까 근데 이제 또 박스도 또 너무 얇은 거더라고요. 이게 제가 이렇게 박스를 펴서 보관하고 있는데, 이 박스 두께 차이 보이세요? 오른쪽에 있는 게 보통 사용하는 카톤 박스의 두께고요, 왼쪽에 있는 게 D&D컴에서 보낸 박스예요. 박스 자체도 너무 얇다 보니까, 박스도 얇은데 테이프까지 적게 하니까 그냥 다 터진 거예요, 그냥. 아니, 장사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니고 제품이 좋냐 나쁘냐, AS가 좋냐 나쁘냐를 떠나서 그냥 판매할 때부터 개판을 치는 업체인데, 제가 어떻게 믿고 제품을 쓰고 어떻게 믿고 AS를 맡기죠? 일단 D&D컴에 대한 신뢰도가 그냥 바닥을 쳤어요. 저는 그냥 물건 구매를 했을 뿐인데. 제가 에즈윈 AS를 받아본 적이 있어서, 가능하면 에즈락 보드는 에즈윈 제품으로 구매를 하려고 했고, 실제로 제가 지금 쓰는 B360M 프로 4 같은 경우에는 에즈윈 제품이에요. 근데 뭐 어쩔 수 없이 이번에는 D&D컴이 가격을 블랙 프라이데이로 해가지고 이제 좀 저렴하게 알리익스프레스를 통해서 이렇게 뿌렸다 보니까 가격 차이가 좀 많이 한 3만원 정도가 나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뭐 저도 D&D컴을 구매한 거긴 한데, 아무리 특가로 샀다라고 해도 그렇지 배송을 저따구로 보내면 과연 얘네들이 AS 할 때 제대로 해줄까? 라는 의문이 들기도 하고, 판매할 때부터 이렇게 개판을 쳐놨는데 글쎄요, 얘네들이 사후 지원을 제대로 할 거라는 생각이 도무지 들지 않습니다. 아마존도 저따구로는 안 보낼 것 같아요. 영상 편집을 하면서 다나와 판매 페이지에 제가 다시 한번 들어가 봤는데요, 제가 그 박스 터진 것 때문에 후기를 남긴 게 있었거든요. 사진하고 같이 사실을 토대로 해서 제가 후기를 남겼는데, 오늘 들어가 보니까 이렇게 삭제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언제 삭제된 건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제가 전에 마이크로닉스 파워에 대해서 약간 검증되지 않은 의견을 쓴 적이 있어가지고 다나와 측에서 통보를 해주고 삭제를 하셨거든요. 다나와 쪽에서. 그걸로 미뤄봤을 때는 다나와 측에서 삭제를 했으면 분명 먼저 통보를 해줬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D&D컴에서 삭제를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이걸 제가 처음에 삭제된 걸 보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조드에다가 글을 썼는데, 요거 다나 측에서 삭제를 한 건지 아니면 D&D컴에서 삭제를 한 건지 사실 확인을 좀 해보고 나중에 쇼츠로라도 영상을 다시 한번 만들어서 진상규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D&D컴에서 일방적으로 삭제를 한 거라면 제가 더 화를 내가지고 문제를 공론화 시킬 거고요. 이거는 사과를 받을 때까지. 만약 다나와 쪽에서 삭제를 한 거라면 왜 통보를 안 해줬는지, 그거에 대해서 또 다시 다나와 측하고 좀 싸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화를 가라앉히고 다시 또 설명을 드려보자면, 지금은 송장 화면이 나가 있을 텐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D&D컴 본사에서 온 게 맞고요. 택배는 노젠 택배를 통해서 왔습니다. 제가 방금 화를 냈기 때문에 또 화를 안 내려고 그랬는데, 요것도 말씀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송장을 제가 확대해 드렸는데 접수 일자가 11월 28일이거든요. 저는 주문을 11월 27일 오후 2시쯤에 했어요. 그러면 사실상 당일 발송이 돼야 되는 시간이잖아요. 심지어 제가 메인보드를 먼저 시키고 램을 시켰는데 램이 먼저 오는 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물론 택배사가 다르니까 그럴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싶었는데, 접수 일자를 보니까 저는 화가 나요. 주문한 날짜에 운송장조차도 안 뽑았다는 거잖아요. 그냥 주문 자체를 확인 안 했다는 거잖아, D&D컴이. 자기네들이 그냥 일하기 싫어서 안 했다는 거잖아. 또 생각을 해보면 물량 폭주하는 거는 저기 램을 보내는 곳이나 메인보드를 보내는 곳이나 똑같을 텐데, 물량 폭주하는 건 그 주문한 다음 날에 이렇게 보낸다는 게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뽁뽁이 뜯고 제품 한번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네들 테이프는 이렇게 D&D 전용 테이프를 쓰는데 이런데 돈을 쓸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투명 테이프를 쓰더라도 다른 데다가 좀 투자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쓸데없는 데다가 정신을 팔지 말고 고객 서비스나 아니 그래 AS 하청이니까 AS 안 좋아지는 거 어쩔 수 없다라고 쳐도 아니 너네들이 유통사인데 판매는 똑바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존댓말을 쓰기도 싫어요. 이게 지금 D&D컴한테는 존댓말을 쓰기도 싫은 게 지금 화가 너무 나요. D&D컴한테는 이 로고 보기도 싫어 지금. 다시 한번 진정을 하고 왔고요. 이렇게 화난 텐션에서는 개봉기를 이어나갈 수 없기 때문에 일단 PG라고 되어 있는데 PG는 팬텀 게이밍의 약자이고요. 예전에는 칩셋 이름 있고 팬텀 게이밍, 팬텀 게이밍 ITX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이제는 이제 PG 라이트닝, 립타이드 이런 식으로 해서 보드가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보드 특징들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당연한 것들이잖아요. 이건 DDR5 지원하고 PCIe Gen5.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PCIe 5.0을 지원한다는 뜻이 아니라 M.2 NVMe에서만 PCIe 5.0을 지원한다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로고를 박아두면 오해할 수 있겠죠.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폴리크롬 싱크 5V ARGB 지원돼서 되어 있고요. 보드 자체 HDMI 포트 있어서 HDMI 로고 있는 거 볼 수 있고요. 여기에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 11 레디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일단 지금 사용하고 있는 윈도우 10 그대로 옮겨보고 오류가 있으면 윈도우 10 최신 업데이트를 올리던 아니면 윈도우 11로 업그레이드를 하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 10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 맞겠죠? 윈도우 10으로 했을 때 부팅이 안 된다, 설치가 안 된다라는 말도 있어가지고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될 것 같은데 그렇고요. 이쪽 앞면에는 이렇게 시리얼 번호 붙어있는 스티커가 하나 있고요. 여기 패스트, 미스테리어스, 응? 보드의 미스테리어스? 이거 좀 이상한데 어쨌든 언비터블? 이건 뭔 뜻인지 모르겠네요. 요거 이렇게 자막으로 제가 적어드릴 거고 시리얼 넘버를 봤을 때 M 전에 있는 게 제작 연도랑 제작 월이거든요. H는 2024년을 뜻하고요. A는 16진수여가지고 10을 뜻합니다. 2024년 10월에 제작된 따끈따끈한 보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지금 12월 1일에 개봉하고 있고요. 여기에 무게가 적혀져 있는데 제품에는 그러니까 제품 무게만 하면 710g이고 요 박스까지 다 해서 했을 때 1095g. 여기에는 메이드 인 베트남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보통 에즈락 보드를 사면 베트남산 아니면 메이드 인 차이나인데 저는 운이 좋게 메이드 인 베트남으로 받았고요. 같은 칩셋에 같은 모델이어도 중국산일 수도 있고 베트남산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베트남산이면 좋은 게 이제 PCB 자체에 메이드 인 베트남이라고 각인이 돼서 나오기 때문에 좋은 건가?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메이드 인 차이나면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적힌 스티커를 하나 붙여요. 그래서 조금 더 보기 싫어지는 게 있는데 저는 약간 럭키하다라고 생각하고 왼쪽에 별거 없고요. 오른쪽에 뭐가 적혀 있는데 캘리포니아 USA only 해가지고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관련 법 때문에 이렇게 적어 놓은 것 같습니다. 안에 코인 배터리 들어 있으니까 주의하라라는 얘기가 있고요. 칠드런 적혀 있네요. 애기들이 코인 배터리 먹는 그런 이슈가 우리나라에서도 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의무적으로 기재해 놓은 것 같고요. 뒤쪽 면에도 별로 없고 아예 뒤집어서 뒤쪽 면을 보면 전면 C타입 포트 헤더가 하나 있고요. 요거 보통은 3.2 젠2던데 얘는 젠1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딱히 상관없을 것 같아요. 애초에 지금 케이스에 C타입 포트가 있지도 않고 젠2를 지원하는 제품도 없기 때문에 젠1이면 충분하고요. 5GB/s면 500메가 나오니까 큰 문제는 없는 것 같고 드라이브 모스 예전에 닥터모스라고 읽었던 건데 MSI가 요거 닥터모스라고 홍보를 해가지고 제가 거기에 세뇌당해서 닥터모스라고 얘기를 했던 건 드라이브 모스가 맞는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전력을 사용하더라도 드라이브 모스에서는 좀 더 효율적이고 좀 더 발열이 적은 이점이 있습니다. 드래곤 2.5GB/s 랜이라고 되어 있는데 애초에 062가 1GB/s 밖에 지원 안 되고 요금제도 500메가짜리를 쓰기 때문에 2.5GB까지는 쓸 일이 없고요. 제가 쓰던 거는 인텔 랜인데 요즘엔 인텔 랜 들어간 제품은 없더라고요. 다 리얼텍 드래곤 2.5GB/s 랜 요게 달려있던데 아마 인텔 랜이 그때 이후로 좀 사고 친 게 있어가지고 그런가 봐요. 리얼텍 랜이라고 해서 특별히 나쁜 건 없더라고요. 제 서브컴도 리얼텍 랜인데 토렌트도 돌리고 게임도 하고 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WOL도 지원하고 하기 때문에 여기 오토 드라이버 인스톨러라고 되어 있는데 바이오스 자체에 인터넷 드라이버가 내장돼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윈도우를 설치할 때나 아니면 설치하고 나서 바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고요. 물론 이건 9버전이기 때문에 업데이트는 해주고
해줘야 되겠죠. 근데 그 업데이트 하는 것도 인터넷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 뭐 핸드폰에다가 받아가지고 뭐 설치하고 그런 번거로운 작업 자체가 필요 없다는 거죠. 여기는 좀 더 정확하게 적혀있네요. M.2에서 PCIe 5.0을 지원한다라는 건데 뭐 저는 3.0 M.2 SSD니까 딱히 의미는 없어요. 5.0 그리고 발열 때문에 정상적인 사용이 어려운 걸로 보이는데, 물론 작업용으로 엄청 커다란 방열판을 달고 쓴다라고 하면 도움이 되는 건 맞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는 약간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입니다. 일단 게임할 때는 전혀 체감이 없고요. PCIe 3.0으로도 충분합니다. 충분한 게 아니라 게임할 때는 차이가 안 나요. 그냥 뭐 같은 파일을 복사해가지고 파일을 두 개로 만들어야 된다라던가, 아니면 뭐 5.0 포트가 두 개가 있어서 5.0끼리 이렇게 파일을 복사해야 된다라고 하면 확실히 정말 빠른 건 맞는데, 그래서 그런 쪽으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작업자분들 중에. PCIe 5.0 M.2가 아예 필요가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일단 이 보드 같은 경우에는 PCIe 5.0 포트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일단은 5.0끼리 복사를 해서 빠르게 복사할 수 있다, 이런 점은 하나가 사라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이 보드에서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M.2 와이파이 모듈을 꽂을 수 있게 포트가 또 하나 있고요. 요거 애초에 와이파이 모듈이 내장된 와이파이 모델도 있습니다. 인풋 아웃풋 오버뷰라고 해서 이렇게 있는데 뭐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이오스 플래시백 버튼이 하나 추가로 붙어 있습니다. 밑부분에는 스펙인데 요거는 제가 줄줄이 읽는 거는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전원부 CPU에 6페이지 할당되는 모델입니다. 요거 바로 밑등급이 프로 RS가 있고요. 프로 RS 같은 경우에는 8페이지로 늘어나고, 그리고 PG 립사이드라고 있는데 요거의 딱 2배인 12페이지를 지원합니다. 왜 하급의 B650M PG 라이트닝을 구매를 했냐라고 하시면, 제가 사용할 CPU가 9600X잖아요. 9600X에서는 6페이지 가지고도 차고 넘쳐요. 애초에 이 B650 보드들의 전원부가 오버스펙들로 전부 다 나와버렸어요. 물론 기가바이트나 에이수스 최하급들은 이거보다도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만, 이 6페이지 가지고도 7800X3D도 충분히 다 돌리는 걸 보고, 뭐 6페이지짜리 구매를 해도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고, 6페이지짜리 그냥 사서 돈을 아끼자 라는 마인드였는데, 솔직히 구매하고 나서 프로 RS가 이거랑 특가 먹이면 13,000원 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그냥 프로 RS 살걸 이라는 후회도 있긴 있었는데, 이미 이렇게 와버렸으니까 어쩔 수 없죠. 이미 배송이 시작되면 뭐 취소하고 다시 구매할 수도 없으니까 이미 사버린 거예요. 후회도 늦었어요 이제. 어쨌든 뭐 나중에 이제 아마 2027년까지 이 AM5를 우려 먹을 거기 때문에 라이젠에서, 그래서 이제 AM5 CPU가 2027년에 나올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제 막바지로 이제 탑승할 때도 메인보드를 바꾸지 않아도 된다라는 장점이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6페이지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때 가서도. 어차피 공정이 개선되면 그때 가서 더 좋은 성능의 소비 전력은 더 줄었거나, 어차피 뭐 소비 전력이 동급일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나중에 9800X3D 같은 걸로 뭐 업그레이드를 한다라고 했을 때도 오버클럭만 포기를 한다면 9800X3D도 그냥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메인보드이기 때문에 뭐 6페이지짜리를 구매해서 지금 너무나 후회스럽다 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뭐 에즈락 본사 차원에서 뭐 한국 시장을 신경을 써주는 건지 모르겠는데, KC 인증을 유통사가 받아서 스티커를 붙이는 게 아니라 요즘에는 애초에 그냥 KC 인증을 이렇게 받아서 나오는 모습 아주 보기 좋네요. 이 외에도 뭐 영국 인증도 있고, 유럽 C 인증도 있고, 미국 FCC 인증도 있고, 뭐 당연히 다 있겠죠. 다 다국적으로 팔아야 되니까. 이거 일본에도 판매를 하기 때문에 일본 관련 인증도 당연히 있을 거고요. 자, 이제 외관 다 살펴봤으니까 열어봅시다. 열었을 때 4타선 2개 주는 거 볼 수 있고요. 하나는 기억자. 좋아요. 타선 있고, 백 판넬이 있는데, 백 판넬 기대 안 했는데, 백 판넬 좋네요. 저는 이거 그냥 은색으로 된 거 줄 줄 알았는데, 꽤나 고급스러운 걸 줍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프로 RS는 애초에 이게 따로 안 들어있고 메인보드 일체형이거든요. 메인보드 일체형이면 장점인 게 이제 조립할 때 좀 덜 번거롭다? 요게 장점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뭐 조금만 수고스러우면 되는 거기 때문에 전 크게 단점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데, 그런데 요거 디자인이 따로 들어간 백 판넬이어서 요 프로 RS가 따로 부럽지 않은 디자인이네요.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위에 M.2 나사가 들어가 있고요. 요게 에즈락 보드의 좀 단점이라고 해야 되는데, 타사 보드들은 요거 퀵 릴리즈라고 해가지고 나사 없이 그냥 M.2를 끼울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얘는
나사를 따로 이제 돌려서 끼워야 되는 방식입니다. 물론 이게 확실해서 좋긴 해요, 안정성 면에서는. 근데 뭐 자주 바꾸시는 분들이거나 그러신 분들에게는 퀵 릴리즈가 있는 게 좀 더 좋겠죠. 어쨌든 요 나사 3개 들어있고요. 그리고 매뉴얼 들어있습니다. 매뉴얼은 뭐 와이파이 모델이랑 같이 쓰는데 사실상 같은 보드니까요. 뭐 당연히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한국어도 다 포함되어 있는 모습이네요. 풀 버전 매뉴얼을 이렇게 넣어준 모습이고요. 안에 또 뭐가 있네? 안에서 뭐 또 하나 튀어나왔는데, 얘도 M.2 나사죠. M.2 나사 총 4개 주네요. M.2 이제 SSD용 3개, 그리고 M.2 와이파이용 1개 해가지고 총 4개 주는 것 같습니다. 매뉴얼은 뭐 이렇게 있는데 이거 나중에 살펴보고요. 보드를 봅시다. 보드를 보자. 영롱한 보드를 보자. 이야. 제가 쓰는 용도로 새 메인보드를 사는 거는 처음인 것 같은데, 아니죠, 처음이죠. 예. 물론 남들 견적 짜주고 조립할 때 많이 조립도 해보고 뭐 다나와 다니면서 많이 새 제품을 까보기도 하고 했는데, 또 이게 제 거다 보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항상 중고를 사왔는데, 제가 아까 가격 말씀드릴 때 그걸 얘기를 안 했네요. 이게 지금 중고 시세가 13만원인데 제가 12.7만원에 샀으니까 중고가보다도 싸게 산 거죠. 사실상 중고가에 산 거죠. 그래서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리뷰 이벤트 있어서 B650M PG 라이트닝 같은 경우에는 15,000원 네이버 페이 포인트 적립해주니까 127,000원에서 15,000원 빼면 112,000원, 그러니까 실구매가가 결국엔 112,200원이 되는 거죠. 요즘 보드 가격이 많이 올라서 옛날 그 보드 가격 그대로 10만원 초반대로 보드를 구매할 수 있는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제전 비닐도 열어봅시다. 이게 뭐 따로 봉인실 같은 건 없고요. 여기 그래서 보드가 완전히 새 거인지 아닌지 확인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좀 있네요. 일단 외관상으로 봤을 때, 일단 대충 봤을 때는 뭐 문제가 없는 제품으로 보이고요. 제 기억상 에즈윈 메인보드는 이제 유통사 헷갈리지 말라고 이런 곳에 에즈윈 스티커 같은 걸 붙여놓는데, D&D컴은 좀 그런 게 안 보이네요. 근데 예전에는 붙여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아마 요즘에는 굳이 안 붙이는 것 같아요. 전원부 쪽에 방열판이 작다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일단 사이즈만 봤을 때는 작은 건 아니거든요. 작은 건 아닌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형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요 초크 부분을 좀 다 가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 얘가 지금 절반만 이렇게 써멀 패드가 붙어 있거든요. 아예 덮어버리면 요 캐피스터의 열이 축적돼서 안 좋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절반만 가리게 한 것 같은데, 약간 좀 설계할 때 무성의하지 않았나? 이쪽만 약간 더 길게 했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요 캐피스터 위치를 좀 옮겨서 PCB 설계를 했을 수도 있는 건데, 아마 그냥 PCB 설계 다 하고 나서 방열판을 얹자 해가지고 따로 얹은 것 같은 그러한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이 상단부에는 방열판이 없죠. 기존에 쓰던 B360M 프로4도 상단에는 방열판이 없는데, 요거는 이제 K사전 리뷰를 보니까 상단 쪽에 이제 또 발열이 좀 높더라고요. 그래서 상단 쪽에도 방열판 하나 달아줬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아까 방열판 크기에 관한 얘기를 좀 이어서 하자면, 얘가 당연히 B650M 프로 RS보다는 전원부 발열이 높겠죠. 당연히 6페이지짜리인데 8페이지짜리랑 비교하면 당연히 발열이 높은 건데, 이 방열판 크기가 작아서 발열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보통들 하시는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프로 RS의 방열판이 여기까지 이렇게 덮여 있어서 사이즈가 크다라고 착각하실 수가 있는데, 프로 RS의 방열판은 이쪽 부분이 어차피 엄청 얇아요. 이쪽 부분, 요만큼 확장되는 부분에서의 방열 효과는 사실상 기대하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방열판 크기 자체는 프로 RS랑 PG 라이트닝이랑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M.2 슬롯 이렇게 스티커로 이렇게 3개를 좀 차별화를 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블레이징 M.2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PCIe 5.0 지원돼서 블레이징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 같고요. 하이퍼 M.2는 PCIe 4.0에 4배속 지원하고, 보통 그 NVMe SSD는 4배속입니다. 위에 것도 다 4배속이고, 4배속이면 그러니까 다 풀로 지원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PCIe 4.0에 2배속짜리라서 속도가 절반으로 나온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절반으로 나와도 게임용으로 사용하는 거에는 문제가 없는 그런 슬롯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스틸 아머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금속 지지대가 추가로 보강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근데 저는 이게 굳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인데, 제가 지금 쓰고 있는 B360M 프로4도 금속 지지대가 따로 없거든요. 따로 없는데 뭐 680ti라는 또 벽돌 같은 걸 또 달아놨잖아요. 그 무거운 걸 달아놨는데도 잘 버티고 있고, 또 어차피 그런 거 쓰면 그래픽카드 지지대를 쓰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문제가 되는 경우는 저 생체별 바이오스타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 좀 설계를 잘못해서 그런 거지, 보통 요런 거 플라스틱이어도 전혀 문제가 없게 설계가 되기 때문에 그냥 요거는 마케팅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요 스틸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프로 RS랑 다르게 이쪽에 M.2 방열판이 없고요. 요건 원가 절감이죠. 근데 저는 뭐 3.0 TM981A SSD를 사용하기 때문에 애초에 그 발열 자체가 스로틀링이 걸릴 만큼 나지 않아서 방열판이 없어도 저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고요. 요 뒷면도 한번 봅시다. 이제 그 외에 이제 자잘자잘한 거, 이제 뭐 펜 소켓 위치라던가 이런 것들은 조립을 하면서 이제 제가 불편한 위치에 있으면 한번 언급을 해 드릴 거고요. 그게 불편하지 않다라고 하면 굳이 언급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뒷면 이렇게 생겼고요. 요거 신기하게 PCB 레이아웃 할 때 공간이 부족했는지 뒤에다가도 칩을 하나 이렇게 박아놨네요. 그리고 이쪽에 보드 자체에서 이제 ARGB가 나오는 요 LED가 3개가 이렇게 박혀있는 모습입니다. 아닌가? 4개인가? 아, 4개네요. 여기까지 해서 하나, 둘, 3, 넷 해서 4개가 이렇게 ARGB가 요 테두리 쪽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것도 결제하기 전까지 몰랐어요. 결제하고 나서 이제 프로 RS랑 이제 뭐가 다른가 이제 열심히 찾아보던 중에 없는 줄 알았거든요. 이게 상품 설명에도 워낙 깨알같이 나와 있는 부분이라, 기존에 여기에 좀 관심이 있으셨던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프로 RS랑 레이아웃 자체는 똑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냥 PCB 레이아웃 자체는 그냥 똑같은 것 같아요. 프로 RS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PG 라이트닝이 좀 몇 달 뒤에 나왔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프로 RS에서 페이지 2개 빼고 좀 원가 절감을 좀 해서 이렇게 만든 보드가 이 보드이지 않을까 추측을 해보는데, 추측이 아니라 사실 이게 맞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AMD 보드를 제 개인용으로 쓰는 건 처음인데, 이렇게 AMD 쿨러를 달 수 있는 이런 지지대가 있는데, 저는 타워형 쿨러를 써야 되기 때문에 이걸 아마 빼는 작업이 추가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단자 쪽은 USB 2.0 4개에 뭐 3.0 A타입 3개, 젠2를 지원하고요. 하늘색 쪽은 C타입도 젠2 지원하고, 디스플레이 포트 하나, HDMI 하나, 여기 바이오스 플래시백 할 수 있는 버튼 하나 있고요. 내장 사운드 요 단자가 있습니다. 이게 솔직히 이거 7.1 채널이라고 자꾸 이렇게 홍보를 하는데, 요 리얼텍 칩 자체는 7.1 채널 지원한 게 맞아요. 근데 단자를 이거 스테레오 단자만 달아줘 놓고선 7.1 채널이에요 라고 홍보를 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실상 스테레오밖에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가장 광고죠, 사실. 제가 방금 B360M 프로4의 칩셋이 뭔지도 방금 막 보고 왔는데, 360M 프로4가 ALC892고요. 얘가 ALC897인데 얘가 숫자가 높아서 더 상급의 칩셋 같아 보이잖아요. 근데 아닙니다. 맨 끝자리는 얘가 몇 채널을 지원하냐라는 거거든요. 892가 2채널을 지원하고 897이 7채널을 지원하고요. 음질적인 차이는 없는 그런 칩셋인데, 사실상 업그레이드가 없다는 뜻이에요. 어차피 포트 2채널밖에 안 달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897을 달았는데 동작은 892처럼 한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6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이 사운드 쪽의 발전은 없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냥 그때랑 똑같아요. 예. 어차피 저는 뭐 사운드 카드 하나 꽂아서 쓸 거니까 상관없겠지만, 물론 뭐 사운드 쪽, 소프트웨어 쪽에 차이는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 나히믹 오디오라고 해서 뭐 스틸 시리즈, 스피커랑 뭐 마우스 만드는 그 스틸 시리즈 그 소프트웨어를 써가지고 나이믹 오디오라고 해서 뭐 가상 7.1채널 뭐 그런 거 소프트웨어적으로 지원하는데, 글쎄요, 저는 어차피 그런 거는 그러니까 원음을 훼손시키는 거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쨌든 결국에는 발전이 없다라는 뜻이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이런 거 보통 잘 확인하진 않는데, 여기 또 D&D컴 제품이다 보니까 이걸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CS 이노베이션 하면 뭐죠? 폭탄 돌리기로 유명하잖아요. 이제 새 제품에는 해당되지 않을 거긴 한데, 간혹 여기 그 메인보드의 시리얼 넘버랑 박스에 있는 시리얼 넘버랑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AS 받을 때도 문제가 있겠죠. 제가 이제 그 리뷰 이벤트 신청할 때도 문제가 있을 거고, 중고로 팔 때도 문제가 있을 거고요. 아, 얘는 시리얼 넘버가 아니네요. 얘는 시리얼 넘버가 아니고 HAM
0x-B02-8041 박스에도 HAM0x-B02-8041 네, 동일한 시리얼 넘버를 가지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 CPU 소켓 핀이 흰 게 있는지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통 새 걸 사면 피어 있는 경우가 없는데 로테스 제품이네요. 이번 AM5 소켓이 소켓번 사태가 있어서 제가 한번 확인해 본 건데, 일단은 소켓은 휘어 있는 부분은 없는 것 같고요. 스콘 소켓에서 좀 더 소켓번 사태가 좀 많이 일어났는데, 저는 다행히도 로테스 제품인 것 같고요. 물론 로테스에서도 소켓번이 있습니다. 핀 흰 것도 없어서 좋아 보이네요. 매뉴얼에 이 많은 언어가 다 담겨 있는 줄 알았는데 다 담겨 있는 것 치고는 얇다라고 생각을 해서 봤는데 다 영어고요. 다 영어입니다. 계속 잉글리시죠. 중간에 다른 종이가 있나? 요런 게 또 있었네요. AM5 CPU 인스톨레이션 프로시디얼 해가지고 AM5 CPU 띄우는 방법이 따로 이렇게 하나가 더 있네요. 아마 요거 그 소켓번이랑 그런 것 때문에 추가로 이렇게 넣어주는 것 같습니다. 요게 추가로 하나 들어있고, 그 외에는 보면 다 잉글리시예요. 영어밖에 없습니다. 잉글리시예요. 예, 다 잉글리시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한글하고 일본어하고 중국어하고 이런 것들이 있나 봤더니 지금 여기 중국어 있죠. 그냥 뒤에 그 어디 있냐, 뒤에 한국어가 나오긴 나오는데요. 예, 한국어 해가지고 이렇게 스펙만 한국어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어이가 없네요. 한국어 매뉴얼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 개봉기 영상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이거 다시 포장해서 보관해놨다가 CPU랑 쿨러 오면 조립하는 영상으로 다시 만나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메인보드는. 예, 시청해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